지금부터 2022년 한반도 국제평화포럼 중 환경, 자연재난 공동대응을 위한 남북협력방안 모색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발표와 토론에 참여할 전문가 여러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호명하면 잠시 자리에서 목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좌측부터 좌장을 맡아주신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김병로 박사님입니다. 다음 주제 발표를 맡은 두 분입니다. 한국환경연구원 명수정 박사님, 통일연구원 나용호 박사님입니다. 다음은 토론을 맡은 세 분입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토마스 교수님,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 유재신 박사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오일석 박사님입니다. 다음은 본 세션을 주관하는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회장 직무대행 이종철 본부장입니다. 네, 끝으로 사회를 맡은 저는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박충환 부장입니다. 발표에 앞서 본 행사에 주관을 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이종철 회장 직무대행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이종철 본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2022년도 한반도 국제평화포럼 2일차 남북협회가 주관하는 환경, 자연재난 공동대응을 위한 남북협력방안 세션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바쁜 시간임에도 국내외에서 온라인을 통해 본 행사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세션의 자장을 맡아주신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김병로 박사님, 발표를 해주실 환경연구원 맹수정 박사님, 통일연구원 나용호 박사님과 토론에 참여하시는 한국외국어대학교 토마스 교수님,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 유재신 박사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오일석 박사님, 그리고 본 행사를 준비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 모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최근 서울, 평양등 한반도 일부 지역엔 연평균 강수량의 약 3분의 1이 넘는 폭우가 며칠 사이에 쏟아져 많은 인명사고와 엄청난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 파키스탄에 덮친 폭우는 어린이 수백 명을 포함 1,100명 이상이 넘는 사망자와 수천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지구촌 곳곳에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재난의 발생을 멈추게 하기에는 어렵지만 대비를 잘 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날로 심해지는 자연재난과 환경재해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남북이 함께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대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한반도에서 발생하는 환경과 자연재난을 극복하기 위한 남북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국내의 전문가 여러분의 발표와 토론을 통해 남북이 함께 재난, 재해를 극복하고 신뢰 회복과 긴장 완화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이번 세션에서 건설적인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좌장을 맡은 김병로 박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세션 사회를 맡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김병로 교수입니다. 아시다시피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가 매우 심각한 주제고 또 그로 인해서 지구촌이 잦은 홍수, 가뭄으로 큰 피해를 얻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자연재해를 북한의 3대 국가 위기 중에 하나로 규정을 했더라고요. 전쟁 위기, 그다음에 전염병, 그리고 자연재해. 이게 이제 북한의 큰 국가적 3대 국가 위기다 이렇게 표현을 해 주었는데요. 그만큼 북한에서도 이제 자연재해, 재난이 심각한 국가적 아젠다로 부상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윤석열 정부도 자연재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남북 간의 환경 협력을 남북 관계 정상화와 공동 번영을 위한 국정 목표의 하나로 중요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북을 보면 이제 환경 협력, 재난 협력이 상당히 필요하고 또 그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다 느끼시다시피 현재 남북 관계가 군사적으로 격렬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참 어떻게 이러한 장애를 극복하면서 협력 공간을 만들어낼 것인가라는 것이 참 우리의 지혜를 모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만은 이럴 때일수록 좀 차분하게 북한이 자신의 발전과 번영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그 가능성과 전망을 열어주는 오늘과 같은 이러한 지식 확산 활동을 꾸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아까 소개해 주셨지만 5분의 이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발제와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발제자 토론자의 소개는 발표 토론을 할 때 좀 부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명수정 박사님께서 이제 먼저 발표를 해 주실 텐데, 명수정 박사님은 미국 뉴욕 주립대에서 자원공학 박사 학위를 받고 현재의 한국 환경연구원에서 선임 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명수정 박사님이 먼저 한반도 환경재해와 남북협력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발표 시간은 각각 20분, 두 분 교수님께서 20분을 해주시고요. 토론자는 7분 정도 내로 요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명수정 박사님 먼저 발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국환경연구원의 명수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한반도의 환경재해와 남북협력 과제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내용은 크게 환경재해와 한반도, 그리고 북한의 환경재해, 또 남북이 함께 할 수 있는 환경재해 대응 협력 과제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환경재해와 한반도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재난재해가 무엇인지, 그리고 환경재해는 뭔지를 먼저 이해를 해야 합니다. 남북한 재난재해 법제상의 재해를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남한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크게 재해를 자연재난과 사회적 재난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연재난은 이제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이런 그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거고요. 넓게는 소행성이라든지 유성체 같은 그런 넓은 측면에서까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재난은 주로 이제 사회적으로 발생하는 사고, 화재, 그리고 요즘 이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감염병, 가축 전염병, 그리고 환경오염 사고, 그리고 최근에 미세먼지에 의한 대기오염에 대한 피해도 사회적인 재난으로 이제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이제 남한에서는 이제 자연 사회적 재난으로 이제 나누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좀 용어가 재난을 중심으로 용어를 많이 쓰는데 재해라는 용어도 있고 또 자연재해 대책법이라고 해서 자연재해라는 이름으로도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재해 방지 및 구조 복구법에 자연재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큰 물, 폭우, 태풍, 해일, 지진, 화산 활동, 농경지 침수, 산사태 이런 것들이 열거하고 있는데요. 큰 물이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홍수를 북한에서는 큰 물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북한에서는 또 이제 이런 자연재해 말고도 그 밖의 재해로서 시설물 붕괴, 교통통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루는 주제와 좀 관련성이 높은 상하수도망 체계 마비라든지 환경오염, 그리고 요즘 이제 코로나 팬데믹 같은 전염병의 전파도 재해의 그 밖의 재해의 일환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한의 이런 이제 재해에 대한 법적인 정의를 살펴보면은 되게 폭넓게 재난재해를 다루고 있고요. 좀 자연적으로 저절로 발생하는 그런 재해하고 인간이 개입을 해서 우리 사회적인 그런 사회적인 이제 이런 문제들 사건 사고라든지 그리고 오염이라든지 이런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게 연결된 그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또 환경 문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재해를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재해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해가 발생을 해서 환경에 영향을 미치면서 인간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그리고 또 환경 문제 그 자체로 인해서 또 재해성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환경재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환경재해 발표 자료가 안 바뀌었는데요. 오늘 발표 자료가 조금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전 세계 및 한반도의 자연재해 발생 분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2017년 자료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린 슬라이드를 보고 계신데요. 2017년을 굳이 이제 제가 이렇게 소개를 드리는 이유는 2017년에 되게 한반도에서 다양한 종류의 재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이제 우리나라나 한반도 전체에서 이제 발생하는 이런 재해는 주로 홍수, 가뭄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2017년에는 지진도 발생을 했어요. 전 세계적으로는 그런 지질학적 재해도 되게 많이 발생을 하는데 한반도에서는 지진 재해가 되게 좀 뜸했지만은 2017년에는 그런 재해까지 되게 다양한 종류의 재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이제 이 슬라이드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주로 인구가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재해의 피해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반도에서 주로 발생하는 환경재해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사례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도 다 첫 번째 어떤 재해가 있을까 하면 떠올리시겠지만은 숨은 기상학적 재해입니다.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홍수, 가뭄, 태풍 같은 그런 재해지요. 지금 보시는 이런 사진은 장마철에 되게 이제 종종 발생을 하는 그런 재해인데 남북 모두가 이런 이제 물난리라고 하는 이제 홍수 피해가 되게 많이 보고가 되고 있고요. 특히 올해 우리 서울이라든지 전국적으로 되게 많은 홍수 피해가 발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가뭄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가뭄은 재해 중에서도 이게 이벤트성 재해가 아니라 아주 오랜 기간에 걸쳐서 서서히 일어나기 때문에 그 피해를 파악하기가 되게 힘든데 그렇지만은 이제 오랜 기간에 걸쳐서 가뭄이 발생하면은 연쇄적으로 정말 넓은 지역에 많은 피해를 초래합니다. 요건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릴 텐데요. 홍수, 가뭄은 정말 한반도에서 되게 대표적인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재해가 되고요. 그리고 태풍이 있습니다. 태풍 피해가 요즘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그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태풍의 빈도라든지 강도가 더 점점 이제 세어지고 북한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을 좀 볼 수가 있고요. 환경 오염 관련하는 재해가 또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미세먼지인데요. 사실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여러분들 미세먼지 걱정 되게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그 미세먼지 원인이 아무래도 이제 서쪽에서 불어오는 게 되게 많았는데 그게 좀 적어지다 보니 요즘은 미세먼지 얘기를 좀 덜 하지만은 이런 미세먼지 같은 대기 오염이 대단히 중요한 환경 오염 문제가 되고요. 이게 넓은 지역의 그 대기라는 매체를 따라서
확산이 되기 때문에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유형의 재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는 넣지는 않았지만 수질오염에 의한 그런 재해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환경 정책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도 90년대에 낙동강 페놀 유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오염물질 유출로 하천에 오염물질이 이제 유입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데 그런 재해로 인해서 환경오염 물질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그런 수질오염에 의한 환경재해도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산림에서 주로 일어나는 이제 재해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환경재해를 중심으로 이름을 이제 좀 붙여봤는데요. 산림환경재해라고 붙여봤습니다. 산림에서 일어나는 이제 대표적인 재해 세 가지가 있죠.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산불입니다. 사실 그 산불이 나면은 연기가 인공위성에까지 이제 잡히기 때문에 지금 나사에서 제공한 이런 이제 산불 이런 그 위치에 대해서 영상을 보고 계시는 거고요. 북한 전역에서 정말 많은 산불이 발생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접경 지역에서도 되게 많은 이제 산불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접경 지역에서 산불이 발생할 경우는 남한에까지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 협력이 좀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서 홍수를 말씀을 드렸는데 홍수가 나면은 만약에 이제 그 산에 홍수가 심하게 났는데 나무가 울창하지 않다든지 이런 일이 생기면은 산사태가 쉽게 납니다. 그래서 산림재해로는 이제 지금 슬라이드 상에는 없지만은 그런 이제 산사태 그리고 또 산림병해충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 산림병해충 같은 것들도 쉽게 자연적으로 이렇게 전파가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그런 재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재해가 있는데 농업 분야의 재해입니다. 이게 이제 농업 재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축산업 쪽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되게 큰 피해를 초래하고 있거든요. 북한에서도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되게 심각한데 우리 이제 남한에서도 특히 접경 지역의 강원도, 경기도 이런 쪽의 농가에서 멧돼지가 매개가 돼가지고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좀 확산이 됐던 이제 그래서 지금 대단히 방역에 힘을 쏟고 있는데요. 이런 재해들이 결국 이제 야생생물 관리까지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넓게는 환경재해에 포함이 되는 거고 이거를 제때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은 이제 식량 문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대단히 심각한 그런 재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농업 분야의 재해로는 이 이제 축산에 의한 이런 그 축산 분야의 질병 외에도 또 이제 그 작물들도 산림병해충처럼 이렇게 이제 작물 재배 시기에 쫙 번져 나가거든요. 그래서 작물 병해충까지 포함을 해서 대단히 많은 그런 질병들이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환경을 통해서 번져 나가기 때문에 남북이 협력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재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몇 가지 이제 그 환경재해의 사례를 한반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북한의 환경재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에서 발생한 이제 자연재해를 이제 주로 이제 자연재해라고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좀 살펴보면은 1990년대부터 북한에서 홍수, 이제 그냥 홍수가 아니라 정말 극한 홍수, 극한 가뭄이 이제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자연재해가 정말 심각한 수준이고 사람들에게 이제 그 인명 피해까지 이제 심각하게 발생을 시킨다라는 게 국제적으로 알려지게 된 그런 시기였습니다. 1994년 이 무더위라든지 뭐 이런 것들 여러분 다 기억하실 텐데요. 그때 정말로 이제 북한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을 했고 재해 문제에 그때부터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재해가 심각하게 피해가 발생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계속 거의 매년 재해에 대한 피해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북한에서 주로 일어나고 있는 이제 재해는 홍수라든지 뭐 가뭄, 뭐 폭우 주로 이제 이런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 중에서도 그 이제
북한의 곡창지대라고 하는 그런 데서 또 홍수 가뭄이 발생을 하면은 식량 부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영양실조, 또 영양실조가 되면은 사람들이 면역이 떨어지기 때문에 많은 질병이 발생을 하게 되는 그런 연쇄적인 문제가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지금 2012년 13, 14, 15, 16 이거 슬라이드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홍수 가뭄 이런 거 말고도 또 태풍에 대한 피해도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 18년, 19년 마찬가지고요. 지금도 이제 태풍이 올라오고 있는 시기인데 되게 이전에는 사실 한반도에서 태풍의 영향은 주로 남부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중부까지 올라가는 그런 태풍이 많지는 않았는데 이게 기후 변화의 영향이라고 이제 보는데 점점 북쪽까지 태풍의 영향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북한의 재해 이 상황을 보면은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계속 같이 보고가 되고 있는 그런 것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자연재해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 문제까지 같이 다루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좀 암시를 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하면은 다양한 종류의 자연재해가 발생을 하고 기후변화 영향을 입고 있고, 그리고 식량 문제까지 다 연결이 된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이제 계절별 재해 달력이라고 하는 건데요. 남한도 마찬가지지만 있는 몬순 기후대에서 비가 오는 이제 그 시기와 또 봄 가뭄이라고 하는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이제 이럴 때 정말 재해가 닥치면은 이제 식량 생산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그 식량 공급, 영양 실조, 그런 보건 문제까지 다 이어지는 그런 것들을 이제 이 슬라이드를 통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북한에서 발생하는 재난재해의 특성을 이제 다시 정리를 하면, 북한에서는 홍수, 가뭄, 그리고 숨은 기상학적인 재해뿐만이 아니라 산불, 산림병해충, 산사태, 그리고 이제 농업 측면에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그리고 이전에 구제역이라든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작물병해충 그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정말 관심을 또 가져가는 그런 그 보건상의 재해가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지금 이제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데, 이런 다양한 종류의 보건상의 재해까지 이런 자연적인 재해부터 사회적인 재난까지 정말 넓은 스펙트럼의 그런 재해가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런 재해들이 얼핏 봤을 때는 홍수, 산림 이렇게 이제 그 분야에서의 재해일까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좀 자세히 살펴보면은 모든 것이 다 환경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환경 문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런 경우가 많고, 또 이제 지역적으로는 접경 지역에서 다양한 재해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나름 북한도 이제 그 재해에 대한 피해를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과거에 비해서는 사망자라든지 실종자 수가 좀 감소 추세라고는 합니다. 지난해 이제 북한이 그 SDG에 대한 자발적 국가 보고서에 의하면은 재해로 인한 그 사망자 및 실종자 수가 좀 줄었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있는데요. 인명 피해가 줄어드는 것은 이제 참 다행인데, 또 기후 변화 영향으로 북한뿐 아니라 남한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자연재해에 대한 그 빈도, 자연재해가 더 많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더 크게 강도가 증가하는 추세라는 것이 되게 우려가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북한의 자연재해는 그 하나의 자연재해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연쇄적인 피해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가령 이제 홍수가 발생을 하면은 농경지가 침수가 되고, 그러면은 이제 농사를 잘 못 짓기 때문에 식량이 부족해지고, 따라서 이제 그 질병 확산으로 인해서 보건 문제까지 연결이 되고, 그리고 이제 또 수인성 전염병, 홍수 같은 경우는 수인성 전염병이 되게 이제 이어지기가 되게 쉬운데요. 그러면은 결국 이것이 또 보건 문제로 연결이 되고, 가뭄도 마찬가지죠. 이런 이제 연쇄적인 그 피해 때문에 재해가 발생하지 않고, 재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예방하는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축 질병이라든지 대기오염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환경재해에 대응해서 남북이 할 수 있는 그런 협력 과제는 어떤 것이 있을까를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남북 공동으로 환경재해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협력해서 대응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 남북이 그러면은 재해에 같이 대응을 해야 될까 생각을 하면, 많은 경우에 재해가 발생을 하면은
긴급 구호를 해야 될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은 사실 뭐 국제사회나 뭐 적십자나 뭐 유엔기구 같은 데서도 와서 도와줄 수가 있겠지만은 시간이 걸리죠. 아무래도 제일 가까이 있는 그 남한에서 돕는 것이 가장 신속하게 대응하고 인명 피해를 줄이고 재산 피해도 줄일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도 남북이 협력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또 남북이 지리적 여건이라든지 기후 환경이 되게 유사합니다. 그러다 보니 비슷한 종류의 재해를 또 안고 있기 때문에 경험을 공유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접경 지역에서 또 다 발생하는 다양한 재해가 있습니다. 근데 접경 지역에서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한쪽에서 발생을 하면 다른 쪽으로 쉽게 전염이 확산이 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함께 또 공동 대응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고요. 지금 이제 그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위에 있는 그림은 남한에서의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분포인데 주로 접경 지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멧돼지를 통해서도 많이 이제 이렇게 전염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함께 협력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또 공유 하천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고 있죠. 그래서 이게 하천의 관리는 유역 차원에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남과 북을 가로지르는 그런 그 공유 하천에 대해서는 특히나 피해가 또 같이 이제 인접해서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협력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남북이 여러 가지 재해에 공동으로 대응할 경우에는 보다 효과적으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남북 협력이 이제 필요하고요. 그리고 제가 계속 기후 변화 얘기를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뭐 한반도에서 기후 변화가 심화되고 있다라는 얘기는 더 이상 반복을 할 필요도 없겠지만은 네,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가 아주 심각해지고 있고 작년에 이제 기상청에서 발표한 그런 남북의 기후 평년값을 봐도 기온이라든지 강수량적인 측면에서 되게 빠르게 기후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특히 북한에서 기후변화가 더 빠른 속도로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 또 강수량 같은 경우는 또 강수량이 조금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비가 올 때는 많이 오고 안 올 때는 많이 안 오는 재해성 기후로 바뀌기 때문에 이 강수와 관련한 아까 말씀드린 수문 기상학적인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우려가 보인다는 거고요. 오른쪽은 이제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의한 이제 미래 한반도가 어떻게 될까 하는 건데요. SSP 시나리오 지금 1, 2.6 요 시나리오는 사실 좀 마일드한 시나리오임에도 불구하고 그 2100년 후반대에 가까이 가면은 되게 이제 미래는 되게 그 한반도에서 온난화도 심각해질 것이고 그리고 강수량의 변화도 되게 커질 것이다라는 것이 전망되고 있어서 기후 위기에 대응해서도 기후 변화가 영향을 미치는 수만 기상학적인 그런 재해에 남북이 같이 협력을 해야겠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이번에 이제 IPCC 6차 평가 보고서에서 나왔던 그런 기후에 대한 전망인데요. 지금 이제 1.1도씨 투데이라고 되어 있는 저 부분은요. 그 산업화 이전과 비교했을 때 지금의 이제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1.1도씨라고 본다면은 만약에 지구 평균 기온이 1.5도씨 증가했을 때, 2도씨 증가했을 때, 4도씨 증가했을 때 그런 극한 기후 현상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전망입니다. 온도도 많이 늘어나지만은 이제 두 번째 있는 그 가뭄 같은 경우는 만약에 4도씨 증가하면은 가뭄의 그런 발생 정도가 이제 4배 이상 늘어나고 뭐 홍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재해 이제 피해가 되게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대로 정리 가능한가요? 그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요. 이제 그러면은 남북이 어떤 재해에 대해서 주로 이제 우리가 협력해야 될 것인가라는 걸 제가 좀 그림으로 좀 그려봤는데요. 그 확산이 좀 더 잘 이렇게 넓게 되는 그런 재해 그리고 특히 이제 사람 사회적으로 피해를 많이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재해일 경우에 더욱더 협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인선 정년병이나 뭐 산림병해충, 산불, 대기오염, 가축전염병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제 옮기는 감염성 질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중심으로 우리가 특히 남북이 이제 협력을 해야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사실 남북이 바로 지금이라도 협력을 하면 좋겠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대외적 여건이라든지 이런 교류의 한계가 있으니까 이제 좀 제한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가장 좀 쉽고 비용이 덜 드는 그런 접근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자연 기반 해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자연이 주는 그런 그 혜택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흔히 이제 생태계 서비스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콘크리트로만 이렇게 기반 시설을 만들고 그럴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 자연의 기능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남긴다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게 이제 그린 투 그레이라고 그래가지고 자연적인 요소에서 이제 콘크리트 중심의 이제 그레이적인 그런 요소들을 이제 나열을 한 건데요. 조금 더 자연을 더 많이 활용을 해서 완전히 다 이렇게 개발을 하지는 말고 그 자연의 완충 기능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도시라든지 이런 개발 과정에서 재해의 피해를 덜 보게 하자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있는 사례 같은 경우는 이제 수질을 개선하려고 있는 그 습지의 사례인데 이런 습지를 조그만 이렇게 이제 좀 조성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홍수 가뭄을 많이 완충할 수가 있고 수질 개선은 물론이고 기후 완충이라든지 대기 오염도 흡수할 수 있고 또 온실가스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그래서 환경재해 대응을 위해서 남북이 어떻게 우리가 협력할 수 있을까 하는 과제를 생각을 해보면 우선 첫 번째는 남북 간의 환경재해를 같이 대응해야 된다는 데 대한 이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공감대의 형성을 바탕으로 해서 환경재해에 대한 대응 역량이 강화돼야 될 텐데요. 사실 이제 재해 대응에서는 예방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재해 피해를 미리 막을 수 있는 사회 기반 시설을 만드는 게 중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재해가 발생을 하면 인명 피해가 생기지 않게 그리고 미리 대응할 수 있게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기후 변화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또 그 자연의 생태계 서비스 기능을 강화해서 이런 것들이 환경 오염도 저감시킬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환경 복지도 제공할 수 있고 그런 이제 기회를 삼는 게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환경재해에 대한 이 대응이 오늘날 남북의 지금 공통 과제인데 이게 하나의 미기지만은 사회 전반의 역량 강화의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과 그리고 재해가 발생하면은 다 힘든 시기입니다. 그럴 때 남북이 서로 돕고 그 재해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함께 노력할 때 이것이 이제 신뢰 회복도 되고 그리고 남북 간 또 교류 활성화도 되고 이런 움직임이 바로 또 우리가 얘기하는 그린 대탕트로 가는 지름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명수정 박사님, 감사합니다. 20분 발제 시간이 너무 휙 가버리는 것 같네요. 예, 명수정 박사님이 북한의 자연 재해 재난의 특성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시고 2중, 3중의 보건 식량 위기까지 이렇게 연쇄적으로 피해를 주는 총체적인 문제로 연결돼 있다 이런 측면을 얘기해 주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연 재해에 대한 대응 전반적인 시스템을 향상시키는 게 필요하다 이런 제안을 주셨는데요. 특히 이제 자연 기반 해법 정확히는 잘 이해는 못하겠습니다만은 자연 기반 해법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해 주셨고 그래서 이제 이런 시스템 강화를 통해서 사회 전반적인 역량을 증진시키는 쪽으로 도모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활발한 토론이 있기를 기대하고요. 다음으로는 우리 통일연구원의 나영우 박사께서 남북 재해재난 공동관리 시스템 구축 방향과 과제 좀 더 구체적인 방안들을 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나영우 박사님은 성균관대에서 학위를 받고 미국 조지타운 대학 평화안보연구소 방문연구원을 역임했고요. 현재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나영우 박사님 20분 부탁드립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통일연구원의 나용우입니다. 이런 좋은 발표 기회를 주신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제가 준비한 이 내용은 제가
작년부터 시작한 3년짜리 연구 과제의 첫 번째 해의 연구 성과물을 중심으로 조금 최근 상황을 조금 반영해서 내용을 바꾼 것이 조금 수정 보완해서 이번 주제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연구하고 있는 것은 주로 재해재난으로 말씀드렸지만 주로 접경에서의 어떠한 남북 협력이 가능할 것인가. 결국 이념과 뭐 군사적인 측면,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선이 확실히 나눠 있지만 물리적으로, 지리적으로는 연결되어 있거든요. 결국 우리 앞에 명수정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해재난이라는 것이 한쪽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고 결국 경계를 맞대고 있는 양측에 모두 큰 피해를 주고 그 경험은 우리가 최근 들어서 너무 잘 알고 있죠. 뭐 코로나라는 상황 또는 AI 또 뭐 여러 가지 돼지열병 이런 것들 통해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 그게 단순히 접경 지역의 주민들뿐만 아니라 그게 사회 전반에도 사실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이 남북 간의 협력의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에 주목했던 것입니다. 준비한 목차 순서로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워낙 명수영 박사님께서 앞에서 자세한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넘어가는 사항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 가능한 남북 관계 발전, 이번 정부는 이제 남북 관계 정상화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남북 관계의 발전이 단절돼 왔던 우리 역사를 본다면 결국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점에서 고민했고, 그 중요한 것은 결국 서로 이익을 봐야 된다. 누구에게만 이익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상호 이익이 분명하고 또 지금 현재 남북 관계를 가장 가로막고 있는 제재의 문제죠. 대북 제재 국면에서도 실행 가능한 협력이어야지만 좀 가능하지 않겠냐. 그런 측면에서 재해재난 공동 대응이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국정 과제 속에서 표현된 거는 이제 그린 데땅트 구상이 될 텐데요. 그린 데땅트 구상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거기에 이제 미세먼지 공동 대응 그리고 자연 재난 공동 대응이라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린 데땅트가 결국은 이 재해 재난과 좀 맞물려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좀 더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이나 전략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과연 북한이 그러면 이 재해 재난이라는 측면, 북한이 재해를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이 재해라는 측면에서 과연 북한이 정말 이 시스템들을 바꾸거나 개선할 의지가 있느냐, 이런 점에 한번 착안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기 지금 출처를 보시면 알겠지만 노동신문에 이게 김정은 집권 이후 2021년 6월까지인데요. 조금 오타가 있습니다. 2021년 6월까지 노동신문에 재난과 관련된 키워드들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픽 모델링 방법을 통해서 1차적으로 토픽들을 추출해냈고 그것을 네트워크 중심성 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김정은 집권 초기라고 표현했지만 이때는 김정은 집권 2012년 1월부터 2014년 6월 정도로 저희가 먼저 설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2014년 7월을 경계로 한 게 그때 아까 명 박사님 말씀하신 재해 방지 및 구조 복구법이 제정된 날입니다. 북한에서 제정된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때를 중심으로 해서 좀 나눠 보았고요. 그다음에 7차 당대, 8차 당대 이렇게 나눠 봤더니 좀 특징적인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집권 초기에는 주로 홍수 피해를 강조하고 홍수 복구에 대한 문제를 강조했다가 2014년 두 번째 단계인 재해재난 관련 법령 제정기를 보면 축산 분야, 특히 수의 방역 요게 강조가 많이 되고요. 이 재난 복구를 위해서 과학기술 활용에 대해서 엄청 많이 강조하는 모습들을 좀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7차 당대회부터는 위생방역, 이제 아무래도 세계적인 감염병 문제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강조해왔고요. 8차 당대회가 바로 2021년 1월에 있었는데요. 뭐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가 발생했던 시기이죠. 그래서 위생방역이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결국 몇 가지 특징들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가뭄으로 인한 피해 감소가 상당히 중요한 정책 목표이다. 또 하나 반복되는 홍수 피해에 대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런데 이것들이 뭐와 연결이 돼 있냐? 강하천의 문제, 그러니까 범람하는 홍수 산사태, 즉 산림 조성 이런 문제들로 연결이 돼 있다. 그래서 북한이 치산치수 계획이라던가 산림 건설
복구 계획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꾸준히 강조했던 것도 그런 이유였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감염병 문제들이 상당히 발생하면서 위생 방역 문제가 강조되고 있다. 이런 포인트들이 남북 협력의 좋은 출발점의 아이템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이었고요. 지금 정리해 놓은 것처럼 결국 이런 홍수나 가뭄 피해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그게 바로 뭐와 연결이 돼 있냐면 농업 생산량 감소랑 연결이 되어 있죠. 따라서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협력 수요는 있다. 첫 번째로는 기상 정보, 즉 아까 기상 수문 얘기를 하셨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기상 정보 활용을 통해서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력 제고, 특히 북한이 기후변화 문제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국제사회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협력도 분명히 있고요. 그다음에 공유 하천에 대한 문제, 이게 이제 홍수 피해와 관련된 것인데요. 이 부분 역시 북한이 협력을 가지고 있다. 산림 조성 당연한 것이고요. 산림 속의 산불 방지 노력 당연히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홍수나 가뭄 피해, 이런 자연재해에 대한 피해로부터의 협력 수요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감염병 문제 당연히 이 중요한 수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구체적으로 좀 살펴봤습니다. 북한의 재난 대응 조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내각 총리 산하에 긴급 재난 관리 국가위원회라는 곳이 총괄합니다. 우리로 따지면 이제 중앙 안전대책 본부이죠. 그래서 그것이 총괄하고요. 8개 부서와 그다음에 유관 부처, 6개의 유관 부처들이 동시에 같이 가동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보면 상당히 이 조직 체계라는 측면에서 보면 어느 정도 체계화가 돼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와 비교해봐도 크게 다르지 않고요. 그러나 실제로 그럼 대응은 어떻게 하느냐라고 봤을 때 이게 2021년에 국제 보고서로 나온 건데요. 인덱스 for 리스크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이 지수인데요. 보시면 북한이 오른쪽 그 위에서 두 번째입니다. 제일 오른쪽 표에 보시면 5.4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바로 밑이 이제 한국인데요, 남한인데요, 2.1입니다. 이건 숫자 클수록 더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북한이 최근 3년간 그 수치를 유지하고 있지만 종합적으로 북한의 특히 대응 능력이라는 측면에서만 따져본다면 190여 개 나라 중에 29번째, 잘해서 21번째 아니고 대응 능력을 갖추지 못한 국가로 29번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대응하는 수준은 굉장히 좀 열악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좀 보여드릴 수가 있고요. 법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아까 2014년에 북한이 재해방지 구조 및 복구법을 제정했다고 했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관리법이라고 이제 약칭으로 부르는데요. 우리의 법률과 좀 비교를 해보면 비교하는 표를 지금 표로 보실 수 있는데요. 우리는 10개 장에 걸쳐서 법률이 제정이 되어 있다면 북한은 딱 6개 장에 해당이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재난관리 4단계라고 하는 예방, 대비, 대응, 복구의 개념을 북한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굉장히 간편하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북한과 비교해봤을 때, 그러니까 남한과 비교해봤을 때 북한이 부족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는 대응 체계라는 측면인데요. 이거 한번 정리를 해봤더니 우리나라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직속에 있는 대통령 직속의 기구가 종합적으로 총괄 정리를 하고 각각의 부처나 지방자치단체가 연결이 돼 있는 협력 체계를 잘 갖추었다라고 본다면 북한도 기본적으로는 중앙과 지방에서 관리하는 측면은 갖고 있습니다만 우리에 비해서는 상당히 부족한 부분들을 좀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다 협력의 우리가 초점들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남북 간의 재해재난 분야에 있어서 어떠한 협력이 있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거기로부터 우리가 좀 출발하면 되지 않을까. 그랬을 때 남북 정상이 직접적으로 재해재난 협력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언급한 건 2007년 10월 남북 정상회담이 처음이었고요. 남북 관계 발전과 번영을 위한 선언, 즉 14선언 7항에 보면 자연재해를 비롯한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 남북이 적극적으로 협력에 나가기로 한다라고 명시를 했죠. 물론 92년 남북 기본합의서에 보면 정부 간 대화에서 처음으로 재해재난이 언급된 바도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9.19 정상회담까지도 다 그 재해재난에 대한 문제는 꾸준히 언급이 되어 왔던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실제로 이 남북 간의 교류협력의 역사에 있어서 재해재난협력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조금 쭉 자료를 정리를 해봤더니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좀 유형화를 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사전에 했던 대비나 예방 차원, 그리고 발생했을 때 긴급하게 대응하거나 구호했던 그런 유형, 그리고 발생한 뒤에 수습이나 복구에 대한 그런 유형들로 좀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사전 대비나 예방은 실제로 되기보다는 제안이 되고 논의가 됐던 것들이라고 주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8년 문재인 정부 때 어떤 산림 분야의 본과회담을 통해서 산림 병충해 협력에 대한 논의들이 이루어났던 것, 실제로는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런 부분들, 그리고 실제로 긴급 구호를 했던 것들은 산림 병충해 협력이라던가 결핵과 같은 보건 협력, 이런 것들이 실제로 남북 간의 재난 분야에 있어서, 재해재난 분야에 있어서 이루어졌던 유형의 협력이 될 수 있겠죠. 사후 수습이나 복구라는 측면에서 보면 역시 뭐 완벽하게 이 유형에 해당한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과거 2007년에 경기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산림 병해충 협력이라던가 또 임진강 수역 공유 수역을 놓고 수해 방지 체계를 구축하려고 했던 그런 것들이 우리가 사후 수습의 유형들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그러면 이게 가능한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요인들은 늘어나고 있다. 첫 번째로는 명수형 박사 얘기하셨지만 북한의 재해재난 발생 빈도가 굉장히 많아졌고 또 그 피해 규모도 상당히 커지고 있다라는 점. 물론 이제 한국도 그렇긴 하지만요. 두 번째로는 새로운 유형의 재해재난들이 막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보면 우리 솔리 폭발이 아까 산림 병충해 말 때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지금 사실 북한의 솔리 폭발이보다 더 지금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시베리 송충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 병해충인데요. 이게 시베리아 송충이가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유형의 그러한 감염병들도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그런데 북한의 재해재난 관련 대응 체계나 역량은 상당히 부족하다라는 점이 있죠. 아까 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집권 이후에 상당히 재해재난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특히 기상수문 사업의 현대화나 과학화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최근 얘기가 아니라 집권했을 때부터 상당히 중요한 사안으로 여겨왔다라는 것이죠. 이런 측면들이 재해재난 분야에 있어서의 남북 간의 협력을 조금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또는 촉진할 수 있는 요인들이 되지 않을까. 반면에 재앙 요인은 여전히 있죠. 그래서 특히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재해재난을 말씀드리면 이 접경 지역은 군사 지역이라는 측면, 그래서 사실상 제한되는 게 굉장히 많고요. 접경 지역에 협력을 하려고 한다면 먼저 선행돼야 될 게 지뢰 제거 작업이 선행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군사적 제약뿐만 아니라 또 유엔사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주로 재해재난이다 보니까 구호나 이런 차원, 대응 차원에서 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일회성 사업에 그냥 이제 이벤트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도 한편으로는 좀 재앙 요인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북한의 차원에서 보면 고질적인 전력난의 문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통해서 재해재난 방지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한데요. 그런 부분도 하나의 재앙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제일 드리고 싶은 얘기가 이 부분이 될 텐데요.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남북 간의 재해재난 협력을 할 수 있을까? 제 나름대로 목표를 좀 설정을 해봤는데요. 안전한 한반도 실현을 위한 남북 재해재난 공동관리 시스템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좀 설정을 하면 어떨까? 그 밑에 5대 원칙 그리고 7개의 추진 전략을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제가 지금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연구의 첫 번째 연차의 연구이고요. 이게 사실상 완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마지막인 내년까지 하는데요. 지금 이런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에 대해서 많은 코멘트를 주시면 제가 그거를 보완해 가지고 조금 더 완성도 높고 실제 실천 가능한 정책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설명을 간단하게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 재해재난 제로 시대를 구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연재해는 사람의 노력으로 한계가 있죠. 아무리 우리가 많은 기후변화 대응을 한다고 하더라도. 따라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목표를 좀 세우자. 재해재난 발생이나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고 또 발생했다면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그러한 사전 예방 그리고 사후 신속 대응이나 복구를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수준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기후변화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서 인간이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재해재난에 대해서 결국 공동으로 협력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다라는 건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남북 간의 경계를 맞대고 있는 한반도, 남북이 한반도에서의 안전한 공동체를 만드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따라서 목표를 그렇게 한번 설정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원칙들이 좀 필요할 것인데요. 상호 보완을 통한 서로 상생하는 그런 측면, 그리고 구체적으로 단계별로 통합을 하자. 이게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단계별로 통합이나 운영하는 것,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사회와의 협력, 요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다음 구체적으로 재난재해와 관련해서는 예방 대비 중심으로 우선 하되, 발생했을 때는 대응, 신속 대응과 보건력 강화를 위한 노력들을 하는 그러한 5가지의 원칙 하에서 우리가 협력을 해보면 어떨까. 구체적으로 추진 원칙들을 한 가지씩 말씀드리면, 먼저 남북 간의 재해재난 공동 대응을 위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아까 우리 그 패널 시작하기 전에 여러 말씀들 좀 나눴는데요. 결국은 이게 사실은 우리 정부도 이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부처 간의 어떤 이 칸막이라던가 부처 간의 영역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이 협력이 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따라서 어떤 대통령 직속 차원에서 어떤 통일부나 특정 부처가 하기보다는 이 대통령 직속의 위원회를 통해서 전반적인 재해재난과 관련된 모든 환경부, 통일부, 국방부 모든 부처들과 그다음에 해당 지역 사회, 지자체, 민간 전문가들까지 포함하는 공동관리위원회를 좀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1차적으로 필요한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것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법제도적인 보완 장치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특히 접경협력이라고 한다면 접경 지역에서의 법률,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도 상당히 필요하다. 특히 접경 지역 같은 경우는 많은 어떤 이 장애를 갖고 있는 접경 협력을 하기 위한 많은 군사시설 보호법이라든가 이런 법률적 규제가 너무 많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 좀 정리할 필요가 있고요. 다층적인 차원의 거버넌스, 국내적인 차원, 남북 간의 또 그리고 국제사회와의 이 다층적인 거버넌스를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북한 차원에서는 북한 스스로의 역량 관리 역량 강화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남북 재해재난 예보 경보 통합 체계를 구축하는 건 아까 우리 명성 박사님 얘기하셨는데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6번째로는 발생했을 때 빠르게 그리고 포용적으로 수습할 필요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저는 긴급 대응 구호대라는 거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접경 지역에서 큰 산불이 났다던가 홍수가 났을 때 남북 간이 합동으로 긴급 대응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고 운영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실질적인 협력들을 해나갈 수가 있고요. 이것을 위한 재정적인 차원에서 재해재난 기금 같은 것들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재해재난 취약 지역이나 계층을 중심으로 평양보다는 예를 들면요. 실질적으로 취약한 지역의 지역과 그다음에 사람들 중심으로 지원하는 방식의 전략을 가져야 한다. 라는 것들을 말씀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좀 말씀 다 드리기 시간이 없어서요. 제가 구상했던 마지막은 바로 아까 이제 컨트롤 타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이제 남북 간에 어떻게 공동관리위원회 구성해 볼 수 있는가라는 차원에서 저는 크게 2가지, 예방 대비, 그러니까 좀 사전적인 측면, 그리고 복구나 대응의 차원 2가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구성을 해보면 실질적인 협력을, 물론 지금 상황에서는 북한이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렵긴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구상 속에서 남북 간의 접경을 중심으로 한 재해재난 공동 관리부터 좀 시작해 보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나 박사님 시간 잘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남북 재해재난 공동관리 시스템 구축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북한이 이 영역에서 매우 시급히 필요로 하는 다양한 측면을 언급해 주셨고요. 촉진 요인과 또 제약 요인까지 잘 설명해 주시고, 제가 이제 쭉 들으면서 가장 뭐랄까 이렇게 베이스에 깔려 있는 게 굉장히 이 문제를
추상적이지 않고 그냥 현실성에 기반을 두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가, 지금 현재 제재 국면이고 그런 부분에서까지 고려하면서 이 주제를 다루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기존의 남북 간의 합의된 내용을 근거로 해서 또 남북의 각각 법령에 기반해서 어떻게 내부적으로 이걸 동원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문제까지, 그리고 마지막에 추진의 원칙, 5대 원칙, 7대 전략, 정책 보고서로서는 굉장히 팬시한 내용이네요. 5대 원칙, 7대 전략, 좋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어서 실제 정책을 집행하는데 매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주제들에 관해서 우리 세 분의 토론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마스 비에쥐보브스키 박사님께서 먼저 토론을 해주실 텐데요. 지금 시간의 압박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7분 정도로 요약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토마스 박사님은 현재 유락세스 코리아 대표고요. 한국 외대 이유연구소 객원 교수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토론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토마스이라고 하고요. 한국말을 알아들 수 있는데 좀 마음 더 편하게 제가 영어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토마스 비에스 보스키라고 합니다. 먼저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서 영광이고 기쁨입니다. 제가 사실 그 재해나 재난 관리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관계로 발표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의견을 덧붙이진 않겠습니다만, 그러나 북한에서의 이러한 수해 관련해서 실제로 경험이 있습니다. 폭우가 내려갔고 북한을 빠져나가지 못하고 갇혀 있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낮은 선봉 지역 같은 경우에 보시게 되면은 다리가 있는데요. 다리가 다 쓸려 나가고 또 도로가 다 수몰되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변 지역에 있는 그 공항에 가지를 못해서 제가 결국 접경지역을 걸어서 가면서 실제 자연재해가 얼마나 참혹한지 직접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만강을 건너는 순간에 중국은 괜찮더라고요. 북한은 끔찍했었는데 중국은 괜찮아서 중국에 가가지고 제가 비행기를 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중국은 괜찮았는데 왜 북한은 이렇게 폭우에 대한 엄청난 피해가 있었는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먼저 기본적인 인프라의 부재를 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인프라가 있더라도 질이 너무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뭐 다리라든지 도로 같은 경우에 매우 낙화되어 있고 매우 오래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굴착기 같은 이러한 중장비를 견뎌내지를 못하고요. 그럴 뿐만 아니라 펌프나 제너레이터 같은 이런 것들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체계적인 솔루션, 또 재해 관리를 위한 시스템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신경 쓰고 해결해야 되는 것이 바로 북한의 참혹한 이러한 사회 인프라입니다. 거의 존재하지 않고 평양을 제외한 농촌 지역은 인프라가 거의 부재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농촌 지역이 사실은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에 가장 취약한 곳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또 전기 개통망도 매우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기본 장비, 기본 솔루션 이러한 니즈를 먼저 충족해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나 박사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 사실은 이제 국제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 방에서 제가 검은 양의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누구는 이런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손바닥도 맞아야 소리가 납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자발적인 의지가 부재하다라는 것이죠. 북한 지도부, 북한의 정책 입안가들 같은 경우에는 협력을 할 의지 자체가 없습니다. 의향이 없습니다. 재난 관리와 관련해서 한국과 협력하고 싶어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작년에 한국과 북한 간에 있어서의 유일했었던 그 연락사무소를 폭파시켰고 개성공단을 차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북 협력의 가장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금강산 관광도 중단시켜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현실을 우리가 직시해야 됩니다. 북한은 한국과 협력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대화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협력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바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인지해야 되고, 뭐 너무 비관적이진 않지만 생산적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박사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결국 중요한 것은 다자적인 채널을 활용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양자 간에 있어서의 채널을 모색하기보다 이걸 더 확대시켜서 다자적인 제도를 생각해야 됩니다. 중국과 러시아, 일본을 합류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자연재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나라들의 영향을 주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국제적인 그리고 다자적인 채널을 통해서 북한이 이 복잡한 자연재해에 있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함께 협력해서 대책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즉 국제기구, UN 같은 이러한 기구들의 힘을 활용해야 되고 NGO와 민간 분야의 힘을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처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많은 조직에 있어서 핵심 과제이고 많은 국가들의 핵심 과제이기 때문에 이들의 힘을 활용해야 됩니다. 한반도 이슈를 국제화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실용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간을 절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토마스 교수님께서 북한의 인프라의 굉장히 열악한 실태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고 인프라 구축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강조해 주면서 아무래도 유럽 또 폴란드 이런 경험을 국제적 경험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국제 협력, 다국적 협력을 통해서 이런 재난재해 협력, 남북 간의 협력을 증진할 수 있는 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남북 관계가 경색되어 있는 국면에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고 또 현실성 있게 좀 추진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해 주셨다 생각합니다. 두 번째 토론자로는 우리 유재심 박사님이신데요. 유 박사님은 지금 현재 서울대 환경계획연구소 연구원으로 계시고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객원연구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유 박사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7분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재심입니다. 오늘 이런 자리에 와서 참석해서 토론을 할 수 있게 되어서 개인적으로는 좀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두 분의 발제 내용을 보면서 그 최근에 서울에서 우리가 그 살고 있는 서울에서도 역시 환경재해와 재난은 피해갈 수 없는 그냥 인류 역사 아니면 그 도시의 역사하고 궤를 같이 하는 이런 그 현재 우리도 재난을 겪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북한의 그 재난 재해를 또 그 생각하고 또 공동의 대응 방안을 이렇게 마련하는 이런 주제로 두 분이서 발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발제문을 보고 토론문을 작성을 할 때 두 분이 제목은 각각 다르지만 같은 관점으로 한 곳을 향해서 가고 있고 서로 티키타카 하듯이 재난을 열거를 하면 한쪽에서는 그 재난 대응 수요를 또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대응 방안을 약간 글로벌하게 이렇게 제시를 하면 그 남북 간의 대응 체계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이런 말씀을 하신 거를 보면서 그냥 차라리 하나의 그 주제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 그래서 저는 그 두 개의 주제를 공통점만 뽑아봤습니다. 그리고 남북이 똑같이 겪고 있는 재해 재난에 대해서 또 그 부분의 공통점을 또 찾고 그리고 북한이 과연 이 공동의 재해 재난 대응 체계에 응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잠깐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똑같이 그 우선 그러니까 재해 재난 우선 지역으로 지정한 곳이 이제 접경 지역인데요. 그 기반은
유사한 기후 체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물리적으로 지리적으로 공유하는 지역이고 그리고 남북이 그러니까 공통의 피해를 겪을 수 있는 이런 지역이라는 측면에서 우선 지역을 접경 지역으로 잡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환경 재난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그 대응 방안에 있어서도 대응 방안에 있어서도 똑같이 이 부분을 남북이 어떻게 고민을 풀어갈 것인가 하는 부분을 굉장히 포멀하게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토론문에 이제 좀 표시를 해놨으니까 그거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이번에 여름에 서울에서 그 집중호우 때 안부 인사를 좀 많이 받았을 건데 저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잖아요. 이렇게 발전한 곳에서도 여전히 이런 문제에 대응해야 되고 그런데 이 부분을 두 개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북한은 문명이 덜 발달해서 오는 재해가 더 크고요. 남한은 과도한 시설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그러니까 과도한 개발로 인해서 오는 피해가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인은 같은데 대응 방식이 달라서 오는 피해가 공동의 피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아까 그 자연기반 해법을 말씀하셨는데 자연기반 해법은 이런 겁니다. 과연 시설이 과도하게 인공시설이 들어간 4대강의 생태봉원을 논의한다든지 아니면 불투수 면적이 거의 100%에 가까운 강남 지역의 투수 면적을 넓혀서 자연 기반으로 그 홍수의 재해 저감을 좀 시킨다든지 이런 서울에서는 그런 기법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북한에서는 예를 들어서 그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재해 그러면 산사태를 항상 얘기하고 산림 황폐지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최근에는 그런 유형의 재해를 많이 이렇게 줄어드는 거를 들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에서 지난 10년 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산사태를 방지를 했는데 그게 굉장히 큰 물질적인 그 물자를 투입해서 막은 게 아니라 자연 기반으로 막은 거거든요. 그 생물학적 그 배리어를 이렇게 구축해서 산사태가 나는 걸 방지하고 그것으로 마을의 안전을 지키고 이런 노력들을 10년 동안 했기 때문에 그 산사태가 좀 줄어든 걸로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런 현장을 목도를 한 경험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그 산림봉원 10개년 계획의 성공을 기반으로 해서 북한이 이제 지금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게 치산치수 10년 뭐 전망 계획 이런 건데요. 그 뭐냐면 산림 생태계하고 하천 생태계를 연결해서 가뭄과 홍수를 동시에 좀 잡아보자는 이런 의도로 전략적으로 도입을 한 그러니까 내부에서 도입을 한 정책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산림하고 하천 생태계를 연계해서 복원해야 될 이런 과제를 안고 있고 북한 나름대로 물자는 부족하지만 또 생물학적인 기반으로 해서 산림 생태계와 하천 생태계를 연계해서 그 복원하고 자연을 관리해야 되는 이런 과제를 안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합해 보면 한반도 생태복원 플랫폼을 같이 구축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공동의 대응 체계라든지 글로벌한 기후 위기 대응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필요하고 그다음에 멀고 그 험난하고 긴 목표도 평화의 목표도 굉장히 필요하지만 5년 안에 이렇게 정책의 실효성이 좀 나타날 만한 이런 사업도 필요하다. 그런데 그 북한에서 하고 있는 치산치수 10년 계획에
필요한 부분을 보면 결국은 자연기반 해법으로 본인들이 알아서 적정 기술과 적정 관리 체계를 만들어서 자기들 경제 수준에 맞게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 생각을 해봤을 때, 그쪽에서 부족한 시멘트 정도만 지원을 해주면 알아서 다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실제로 적정 기술을 이렇게 적용하는 거를 보면 약간의 어떻게 조금 과학적인 사고 방식, 그 다음에 어떤 약간 고도화된 생태 지식, 이런 부분들은 살짝 부족한 것 같아요. 경험을 실제로 세미나 해보고 하면. 그래서 우리가 좀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그다음에 그런 지식 나눔을 통해서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부분부터, 먼저 해결할 수 있는 부분부터 이렇게 해결 방안을 찾고, 그리고 우리는 좀 과도하게 많은 인공 구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결해야 되지만, 그쪽은 좀 과도하게 부족한 인공 구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약간만 해결할 수 있는, 정말 그 물자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조금만 해결을 해주면 자기들이 알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남북 협력 방안도 이제 5년 안에 짧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먼저 좀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남북 공동으로 실제로 이제 정부 대 정부로 이렇게 공동 체계를 만들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이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일부터 좀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간절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남북 간의 직접적인 교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또 방문 경험을 기초로 해서 북한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어떤 제안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매우 느낄 때 아주 굉장히 현실적인 제안을 해 주셨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남북 간의 생태 보건 플랫폼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부분을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면 충분히 가능성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토론자로 오일석 박사님께서 좀 토론을 해 주실 텐데, 오일석 박사님은 고대에서 법학학위를 받으시고 현재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서 연구위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 박사님 마지막 토론 부탁합니다. 7분 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오일석입니다. 저 법학 박사인데요. 법무부에서 안 불러주고 통일부에서 불러주셔서 다시금 감사를 드리고, 남북 협력의 좋은 자리에서 토론할 수 있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환경재해를 직접 맞닥뜨렸습니다. 저희 회사가 도곡동에 있다 보니까 강남에 그 물난리를 직격으로 맞아서 집에도 못 가고 회사에서 한번 나가보려고 이 도곡동을 돌아보다 보니까 범퍼 앞이 나가버리는 그런 피해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환경재해, 재난재해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직접 몸으로 체험한 하루였습니다. 북한은 대북 제재는 물론 코로나19로 인해서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명수정 박사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2020년 마이삭, 2016년 라이언록 등 최근에는 가을 태풍에 의해서 도로와 철도, 농지 침수로 인해서 신흥년과 주택난 등의 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또한 2021년 1월에 8차 당대회를 통해 가지고 국방력 강화와 인민 생활의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인민 생활의 안정과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환경재해 방지 및 재난재해 대비와 관련된 남북 협력은 북한 당국의 수용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인도적 지원하에서 추진될 수 있다는 점에서 남북 관계의 경색 국면에서도 구체적으로 실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명수정 박사님께서 발표하신 한반도 환경재해와 남북협력 과제, 그리고 나영우 박사님께서 발표하신 남북재해재난 공동시스템 구축 방향과 과제는 매우 의미 있고 시의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명수영 박사님께서 발표하신 환경재해와 남북 환경재해 대응 협력의 범위, 그리고 환경재해 대응을 위한 자연의 생태계 서비스 강화, 그리고 환경재해 대응을 위한 협력과제 등에 대해서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다만
협력 과제 가운데 우선순위를 좀 식별해서 추진한다면 보다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2009년에 북한의 환강댐 무단 방류로 9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적이 있었고 최근 7월에도 무단 방류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명성 박사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환경재해 대응을 위한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남북이 환경재해 관련 정보를 서로 공유할 필요가 있고 유사시 사전 통보를 강제하는 절차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협의는 했는데 실제 이행하지 않고 있는 측면에서 이러한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조속히 좀 실현됐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그 북한 하천에 대한 준설이라든지 댐 보강 등을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영호 박사님께서는 북한의 재해재난 협력 수요를 식별하고 남북 재해재난 대응 체계와 남북 재해재난 협력의 경험과 한계를 분석한 다음에 남북 재해재난 협력의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특히 남북 재해재난 공동관리 시스템의 구축과 7대 추진 전략 그리고 남북 접경 재해재난 공동관리의 구성안을 제시해 주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그 공동위원회 구성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좀 구성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남북 각 측의 그 법제적 근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까지 가는 과정이 좀 지난한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성공단 사례를 참고하면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재해재난 공동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정보 공유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정보 공유 체계를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해서 좀 설계를 한다면 보다 구체적인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정보 공유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뭐 그 단천 지역 단천 자원개발 협력이라든지 여러 사례들 봤을 때 남북 협력 사례를 봤을 때 이 용어의 통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명수형 박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바와 같이 그 남북 양 법제에서도 용어가 서로 갈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용어 통일을 먼저 실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그 재난재해 대응은 북한 주민들의 식량과 주택 지분, 인프라 투자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 7대 추진 전략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려가 포함되었으면 합니다. 아까 그 토론해 주신 교수님도 인프라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7대 추진 전략 안에 인프라 관련된 것 또는 주택 관련된 것들이 좀 들어가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그 남북 접경 재해재난 공동위원회 구성안도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재해재난 대비와 복구를 위해서는 물자와 장비, 인력의 이동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대북 제재는 물론 유엔 사회 협력 사항 등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고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설명하실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또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칭 그 남북 접경 재해재난 협력에 관한 법률, 제가 법학 박사다 보니까 굉장히 관심을 가져서 이 부분 굉장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실제 이 법이 제정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 경우에 접경 지역만 특정할 게 아니라 그러면 남북 한반도 전반을 다루는 법으로 하는 게 어떨까 해서 남북 재해재난 협력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에 이런 특별법 제정이 어렵다고 하는 경우에는 현재 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을 해서 거기에 그 남북 재해재난 공동관리나 재해재난 협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그 과학기술기본법 같은 경우에는 남북 과학기술 협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조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그 입법례를 볼 때 이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이러한 상황을 넣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남북 환경재해, 재해재난 협력은 북한의 수용성이 매우 높고 대북 제재 면제 가능성도 있고 인도적 차원에서도 추진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그 환경재해와 재난재해에 관한 협력이 향후 그 남북 협력의 마중물이 되고 또한 그린 대탁들을 실현하는 것으로 기대를 하면서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오 박사님 마지막에 뭐 북한의 수용성 굉장히 높다 말씀 다시 평가를 해주셨고 또 우선 순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제안해 주셔서 귀에 들어왔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유엔 사회 협력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고
또 안전재난관리법 법에 의해서 또 법적인 부분 또 개정 필요 이런 얘기들 다 해주셔서 논의를 진행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공지를 하지를 못해서 지금 유튜브에 토론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광고를 못했는데요.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여기 뭐 바코드 같은 걸 찍고 들어와서 질문 같은 걸 남기시라 이렇게 광고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걸 하지 못했네요. 그래서 우리 혹시 유튜브로 질문 같은 거 참여해 주신 분 있습니까? 예, 제 불찰인 것 같습니다. 제가 초반에 공지를 잘 했어야 되는데 하지를 못해서 유튜브로 참여하기가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세 분 토론이 제기가 됐는데 이 토론에 대해서 뭐 많은 토론을 해주셨는데요. 이 문제들을 다 답변을 하려고 하면 시간이 부족할 테니까요.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중심으로 해서 우리 명 박사님하고 나 박사님이 한 3분 정도씩 하면 시간을 정확히 잘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3분 정도씩 할애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플로어에서 질문 있습니까? 아무리 시간이 없더라도 받아야죠. 예,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리고 질문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한국환경공단에 있고요. 직책은 초장입니다. 저는 이름은 김창용이고요. 한 20년 넘게 이제 환경 관련된 부분을 이제 했는데 제가 이제 지금 발표하신 분께 질문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그동안 이제 같은 고민을 오랫동안 하면서 느꼈던 저의 견해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제가 혹시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니면은 이제 지금 앞에 계신 분들이 정책 입안할 때 또 자문위원으로 가실 것 같으니까 한번 제 생각이 맞다 그러면은 한번 이렇게 내주십사 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제 그 환경 교류 협력에 대한 부분을 오래전부터 이제 생각을 해왔고요. 이 부분은 과제에 연결을 하려고 이제 그 많은 자료들을 봐왔습니다. 근데 이제 과연 환경 협력이라는 부분하고 지금 북한의 현실이 북핵이라는 어떤 생존의 위기를 가지고 그 하루 앞도 그 예측 못하는 북한의 현실에서 환경 교류의 협력이 과연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오래전부터 여러 석학들이 이제 이런 환경 주제에 가지고 분야별로 쪼개서 많은 과제들을 이제 실행 방안을 내놨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 아시는 것처럼 그 자체로 머물렀지 이제 진입을 못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과연 환경 문제에 대한 시급성이 있다 하더라도 군사적이나 정치적인 부분하고 맞물리지 못한다 그러면은 그 환경 문제에 대한 교류 방안이 실효성이 한 발자국도 못 나가는 게 지금 국제적인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토마스 박사님이 말씀하신 부분처럼 중대한 현안 사항을 국제 이슈화 시켜가지고 해보는 노력도 사실상 했었고요. 또 NGO를 통해서도 했었고 유엔에도 했었지만은 사실은 이제 그게 이제 잘 안 됐던 거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부분의 결론은 뭐냐면요. 그래서 말씀드린 부분은 어제도 저는 이제 이렇게 평화 포럼 섹션을 이제 처음부터 참석을 하면서 느낀 게 정치적인 상황이 북한하고 우리하고 관계는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또 정부가 또 바뀌었고요. 그럴 때 거기서 이루어지는 어쨌든 그 북한에 대한 해법들에 맞춰서 환경 부분에 대한 과제도 계속 따라가면서 구체화시켜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 거기까지 들으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계속 롤링이 돼야 된다, 바뀌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제 생각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을 플로어에서 해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예, 시간을 조금 절약해 주시면. 예. 한국 외대에서 제가 교환 교수로 있습니다. 시간이 매우 중요하다는 건 잘 알고 있지만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협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또한 중요한 것은
역량 강화와 관련된 회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대에 부응하는 협력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북한이 남북 간의 협력을 통해서 어떠한 협력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이고요. 북한의 기대에 대해서 한번 고심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부분에서 협력이 또 도출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북한 쪽에서 원하는 건 뭐냐? 그거를 한국 정부에서 또 한국 측에서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질문, 플로어에서 아주 두 개의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 질문을 포함해서 이 질문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시고요. 세 분 질문해 아까 토론해 주신 내용들 포함해서 이제 시간이 점점 없네요. 1분 30초로 각각 답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한번 최대한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명 박사님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좋은 토론 감사드리고 플로어에서의 좋은 의견도 감사드립니다. 짧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오늘 논의된 내용들이 결국 이제 환경재해에 대해서 남북이 함께 대응을 하자. 그리고 이제 뭐 제가 또 기후변화 얘기도 많이 했는데요. 앞으로 남북 대화가 좀 재개될 경우에 이런 것들을 좀 그 우선순위 의제화를 해서 함께 협력하는 방법을 모색해 나가는 게 되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재해와 관련해서 또 국제사회의 그런 기구라든지 조약들도 있습니다. 뭐 UN ISDR이라든지 또 UN 기후변화 협약에서도 기후변화 적응이나 재해에 대한 얘기들을 다루는데요. 좀 그런 데서는 또 북한도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국제사회와 함께 이런 그 재해에 대한 피해를 줄여가는 그런 이제 협력 방안이라든지 전략을 좀 모색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북한이 남한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하는 거는 좀 말씀드리기가 저도 좀 애매하긴 하지만은 북한의 또 국제사회는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은 그런 재해에 대한 위험을 줄이고 그런 역량을 강화하는 데 대해서 국제사회에 요청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그 방안들은 또 남한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차근차근 지금 이 제재 상황에서도 먼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부터 좀 아까 우선순위 말씀도 하셨는데 조금 이제 그걸 구분을 해서 대응해 나간다면은 이 그 관계의 물꼬, 이 대화의 물꼬를 트는 그런 신뢰 회복과 진짜 그린 대탕트를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나 박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간이 충분치 않아서 핵심적인 내용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유재심 교수님 말씀하신 그 남한과 북한의 차이, 저는 그런 점 때문에 아까 제가 제시했던 뭐 상호 보완성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점, 그리고 제가 이제 좀 그 유 교수님께 상당히 의미 있게 들은 거는 단기적인 성과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기적인 지속 가능한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한 로드맵도 필요하고 비전도 필요하지만 단기적으로 성과를 내야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공감대도 더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상당히 주목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너무 장기적인 플랜만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일석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법이 있다면 그게 다른 법들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특별법을 좀 생각한 건데요. 뭐 제4차 국가안전관리계획에 보면 통합적인 예경보호 시스템 구축이라는 게 들어가 있는데요. 그게 대상이 그냥 한국이죠. 남한에 대한 거라서 사실 이런 부분에 이제 남북한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또는 통합적인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이 반영이 된다면 굳이 이제 특별법까지 갈 필요는 없다라고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속성에 대한 문제, 북한이 원하는 거 딱 정확하죠. 뭐 북한이 원하는 거는 정권을 유지하는 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좋았던 기억만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남북관계가 좋았던 기억만 좀 많이 하는 것 같고 지금이 최악이다라고 하는데 사실 지금보다 최악인 상황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의외성이 항상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대화 안 하겠다라고 계속 얘기한다고 해서 정말 대화의 의지가 없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꾸준히 저희가 계속 대화나 협력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발신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설사 미사일을 발사한다고 하더라도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 속에서 어느 순간 갑자기 북한이 또 변화하고 대화에 나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아까 플로어에서 지적해 주신 대로 환경 협력이라는 것이 전체 그림으로 보면 이제 북한의 핵과 관련한 군사적인 문제들이 한 패키지로 논의되고 있고, 또 앞으로 이제 진전될 관계 정상화와 관련된 평화 체제와 관련된 한 묶음이 또다시 논의되게 될 겁니다. 그 다른 한쪽에서 지금 경제 협력과 또 환경 협력과 남북한의 협력 아젠다들이 있고, 이게 헬싱키 프로세스에서 보듯이 어느 한쪽의 문제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조건들이 이렇게 연결돼 있죠. 그래서 군사적 문제, 비핵화 문제도 결국은 관계 정상화와 또 경제 협력이나 환경 협력까지 연계되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총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비핵화에 대한 논의도 중요하지만 또 관계 정상화라든가 또 오늘 논의했던 이 환경 협력, 북한이 매우 시급히 필요로 하는 이런 영역에서의 협력을 우리가 준비하고, 또 북한이 스스로 무엇을 북한이 원하는가라고 했는데요. 북한은 이 분야의 협력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시급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것을 한국 정부로부터 받으려고 완전히 의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주로 국제 네트워크를 통해서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런 구조 속에서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아까 이제 국제 협력 네트워크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을 고려한다면 우리가 아까 플로의 질문들을 어느 정도 해답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많은 논의들이 있었고 또 구체적인 제안들이 있었는데요. 오늘 매우 짧은 시간, 90분도 안 되는 짧은 시간 속에서 남북의 재난재해 협력에 관한 유익한 제안들이 있었고 또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거듭 논의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남북 관계가 매우 경색돼 있고 또 관계를 개선하는 게 녹록치 않은 이런 시점이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노력들을 우리가 지속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 실현과 번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저는 기대해 봅니다. 오늘 발제로 수고해 주신 우리 명수정 박사님, 나용우 박사님, 그리고 토론으로 참여해 주신 우리 토마스 선생, 또 유재심 박사님, 오일석 박사님께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남북 교류협력 지원협회가 기획한 남북 환경 재난재해 협력 세션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